유령의 목소리. 국화향이 장례식장 에어컨의 찬 공기와 뒤섞여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자아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응시하며 나무 의자에 넋놓고 앉아 있었다.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따스하게 휘어지는 눈꼬리는 싸늘한 관 속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애절하던 곡소리도 빠져 공간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직 머리에 설이 한 점 내리지 않은 나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현우는 떠나버렸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다. 그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내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다. 타일 바닥을 내딛는 구둣발 소리가 몽롱한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현우의 절친한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인 최민준 변호사와 시동생인 이현석이었다. 현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췌한 얼굴에 고통을 애써 드러냈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불안하게 흔들리며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상태였다. 민준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슬픔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아닌 건 알지만 현우 씨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바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눈물로 짓무른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장례부터 다 치르고 하면 안 될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 가방에서 꼼꼼하게 밀봉된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현우 씨가 3개월 전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즉시 형수님께 공개하고 실행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겨우 35살의 누구보다 건강했던 현우가 왜 3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까? 민준이 헛기침을 한 뒤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모든 재산, 현재 거주 중인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예금, 그리고 회사 지분은 모두 아내인 김지아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안한 눈빛으로 나를 흘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죽은 후 24시간 이내에 아내 김지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한다. 그녀는 옷과 개인 소지품, 그리고 침실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며 7일 동안 절대 집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나는 의자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섰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집을 나가라고요? 왜요? 그 집은 우리 집이고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현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수님,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형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나는 현석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출구 없는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다. 이유가 뭔데요? 그이가 날 쫓아내는 건가요? 전 안 가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현석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형수님, 진정하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형 회사 탈세랑 프로젝트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요. 곧 경제팀에서 들이닥쳐서 그 집을 압수수색할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형수님도 법적으로 연루돼서 조사받다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형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형수님 피신시키려고 이렇게 조치한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우는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지만 현석의 겁에 질린 태도와 민준의 엄숙한 얼굴을 보니 의심할 수가 없었다. 민준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지아 씨, 이게 현우 씨가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2808호가 이미 당신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세요. 옷과 금고만 챙기셔야 합니다. 현우 씨의 마지막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다시 영정 사진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는 눈물을 닦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 사람 말대로 할게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애절한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섰다. 흠뻑 젖은 땅 위로 내 작고 외로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현석과 민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내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싸늘하고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현우의 익숙한 향기가 아직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가 늘 앉아 책을 읽던 소파, 내가 그리다만 그림이 놓인 이젤 위에.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기계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과 금고만. 민준의 말이 쇠처럼 차가운 명령이 되어 귓가에 맴돌았다. 옷장을 열어 간단한 옷 몇 벌을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남편의 셔츠를 어루만지는 손이 떨려왔다. 마치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인생에서 나를 도려내는 것 같았다. 살갗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침실 구석 벽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현우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그는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한밤중에 허둥지둥 이사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금고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차가운 쇠붙이 덩어리. 이제 이것이 현우가 내게 허락한 유일한 재산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수리공이 금고를 문 밖으로 옮길 때 나는 마치 그들이 이 집의 심장을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무거운 금고를 안은 채 택시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굳게 닫힌 문은 평온했던 지난 날들의 마침표를 찍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런 밤에 이사하시네요. 비바람도 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네,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차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뒤로하고 서울의 하얀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지금 내게는 그저 흐릿하고 영혼 없는 빛의 얼룩일 뿐이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이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낯선 기분만이 나를 감쌌다. 프런트 직원은 따뜻함 없는 전문가적인 눈빛으로 2808호 카드키를 건넸다. 나는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전자 패널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보며 마음이 텅 비어갔다. 28층.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발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2808호는 넓고 편안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에는 가족의 온기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도 없었다. 나는 방구석에 금고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를 잠식했다. 왜 나를 떠나게 한 거야? 왜 하필 이 호텔이야? 현우 씨, 당신 어디 있어요? 한참을 울다 지쳐 물을 마시러 일어섰다. 내 시선은 통유리창 옆에 놓인 책상에 멈췄다. 반질반질한 목재 상판 위에는 낯익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아이패드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현우의 힘있는 필체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시작일. 결혼기념일이 아냐. 날 믿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등골을 따라 전기가 흘렀다. 현우가 이 아이패드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의 시작일,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아닌 그가 가짜 벚나무 아래에서 내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화면에 숫자를 입력했다. 아이패드가 켜졌다. 바탕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앱도 없이 오직 스마트홈 관리 앱 아이콘 하나만이 마치 나를 빤히 쳐다보는 눈처럼 화면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건축가였던 현우는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우리 집에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다. 왜 내게 이것을 남겼을까?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란색 집 모양 아이콘을 터치했다.
화면이 번쩍이며 데이터를 연결했고 이윽고 내가 방금 떠나온 집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떠난 지 정확히 2시간 후였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현석이 겁주던 공무집행처럼 문을 부수는 난폭한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능숙하게 열쇠를 돌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붙는 듯했다. 누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문이 활짝 열리며 복도에 노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초대받지 않은 두 손님의 얼굴이 드러났다. 현석과 그의 아내 유나였다. 그들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섰다. 현석은 손을 뻗어 거실 불을 켰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어수선한 공간을 비췄다. 현석의 얼굴에서는 형의 영정 앞에서 보이던 고통스럽고 초췌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검은색 상복 조끼를 현우가 가장 좋아하던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내 슬리퍼를 신발장 밑으로 걷어차며 저속한 욕설을 중얼거렸다.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재산을 점검하는 여주인처럼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곧장 우리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나는 그녀가 내가 허름한 옷 몇 벌을 꺼내온 옷장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미친 듯이 옷들을 뒤지며 내가 아끼던 원피스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녀는 옷을 뒤지며 밖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현석 씨, 그 멍청한 년이 USB는 안 가져간 거 확실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낡아빠진 옷가지들 뿐이라고요. 거실에 있던 현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우리 집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 캔이 들려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뒤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자신의 아내가 형과 형수의 방을 헤집어 놓는 것을 보며 소름 끼치도록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엄청 멍청해. 평생 그림이나 그리고 밥이나 하는 게 전부인데 장부 같은 걸 알 리가 있겠어? 이현우 그 자식 엄청 교활한 놈이야. 죽어서까지 날 괴롭히잖아. 샅샅이 뒤져봐. 구석구석 놓치지 말고.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이 사람이 남편의 친동생이란 말인가. 만날 때마다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굴고 내 손재주를 칭찬하며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려달라던 그 시동생 부부란 말인가? 남편의 관뚜껑이 닫히자마자 그들의 효심 어린 가면은 벗겨져 버렸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멍청한 년이었고 그들의 친형인 내 남편은 그저 이현우 그 자식일 뿐이었다. 유나는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현우의 베개까지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서 멈춰서더니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금붙이 몇 개를 꺼내기 위해 서랍을 난폭하게 열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 반지를 들어 살펴보더니 비웃었다. 이거 몇 푼은 되겠네. 오늘 낸 부조금은 이걸로 퉁치지 뭐. 그러고는 현석을 향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현석 씨, 만약 그 장부랑 USB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경제팀에서 벌써 냄새를 맡았다던데. 미래자산 사모펀드 사기 사건 터지면 당신이랑 나 둘 다 감방 가서 썩어야 해요. 현석이 맥주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입 닥쳐. 여기서 펀드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현우 그 자식이 눈치채고 날 고발하려고 해서. 제기랄. 그 금고 열쇠를 그 여자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에 넣었어야 했는데 근데 최 변호사 말이 일단 그냥 가져가게 두래. 어차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래. 이현우 그 자식이 워낙 꼼꼼하게 숨겼을 테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이 집에 있는 비밀 공간이나 찾아보는 거야. 나는 호텔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아이패드를 놓칠 뻔했다. 사모펀드 사기, 고발, 감방,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현우는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나를 이 집에서 인간의 탈을 쓴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서 멀리 밀어내어 이 더러운 광경을 보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대신 분노의 불길이 솟아올라 마음을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방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회색 금고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다. 현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을 품고 있는 증인이었다. 나는 금고로 달려갔다. 머릿속은 그가 남긴 수수께끼로 복잡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시작일, 결혼 기념일이 아냐. 나는 심호흡을 하며 통제 불능으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결혼 기념일인 10월 18일, 1018을 입력해 보았다. 빨간 불이 들어오며 차가운 거절처럼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현우의 생일. 내 생일도 입력해 보았다. 여전히 빨간 불이었다. 나는 차가운 금고 표면에 이마를 기댄 채 기억 속에서 중요한 날짜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시작일, 결혼기념일이 아닌,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날이다. 초여름 소나기 아래에서 현우가 내게 고백했던 5월 20일. 하지만 520만으로는 너무 단순했다. 신중한 현우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연애 초반 그가 내게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시간의 법칙을 거스를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처럼 더 젊어질 테니 시간을 거스른다. 거꾸로 쓴다. 그리고 이 방 번호 2808. 그가 우연히 이 방을 선택했을 리가 없다. 한 줄기 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5월 20일은 2005. 거꾸로 쓰면 5002. 그리고 방번호 2808을 합치면 나는 숨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5, 0, 0, 2, 2, 8, 0, 8, 딸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 건조한 기계음이 울렸다.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돈이나 보석은 없었다. 방습 비닐봉지에 꼼꼼하게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와 작은 검은색 USB, 그리고 키패드가 달아빠진 낡은 폴더폰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호텔의 노란 불빛 아래 숫자와 글자들이 잔혹하고 적나라하게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것은 현석이 대표로 있지만 현우의 건축회사 신용을 방패막이로 삼은 유령 투자회사 미래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계약서들이었다. 모집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고 약속된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보증인 서명란이었다. 현우의 이름, 현우의 서명. 하지만 필체는 떨리고 어색했다. 평소 그의 시원시원한 필체와는 전혀 달랐다. 그 위조된 서명 아래에는 현우가 연필로 작게 남긴 메모가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노가 가득한 글씨체였다. 위조. 현석이 억지로 서명하게 함. 5월 5일. 다음 장들을 넘기자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들의 명단이 나왔다. 대부분이 은퇴한 노인들이거나 평생 모은 쌈짓돈, 땅판, 돈 몇 억으로 노후를 보내려던 사람들이었다. 현석의 높은 수익률 약속을 믿고 악마에게 증거를 넘겨준 셈이었다. 현석은 그 돈으로 주식 투기를 하고 슈퍼카를 사고 수상한 인맥을 관리하며 자신의 형에게 거대한 빚과 치명적인 덫을 남겼다. 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남몰래 계약서 한 장 한 장, 은행 거래 내역서 하나하나, 한때 그가 끔찍이 아꼈던 동생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정서적인 빚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짐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무심한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의 고독함에 울었다. 그가 서재에서 밤을 새울 때 나는 그가 설계 도면에 푹 빠져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가 혈육의 정과 정의 사이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검은색 USB가 옆에서 타담한 석탄처럼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으면 이 종이 뭉치보다 더 어두운 진실을 보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잔인한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그의 순진한 아내였던 나는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었다. 빽빽한 서류들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겉에는 수신인 이름 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메모를 남길 때 쓰던 작은 검은색 하트 그림만 그려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줄 노트에 급하게 쓴 편지가 있었다. 비뚤비뚤하고 다급한 필체에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것이 마치 쓴 사람의 눈물이 묻은 듯했다. 사랑하는 내 지아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현석이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았다는 뜻이겠지. 숨겨서 미안해. 너의 맑은 눈이 탐욕의 더러움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현석이는 변했어. 어릴 적 연을 날리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동생이 아니야.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 악마가 되어버렸어. 금고에 넣어둔 폴더폰을 가져가. 거기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어. 경제팀의 강태식 팀장. 내 대학 동창이고 지금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그에게 전화해. 민준이도 다른 누구도 믿지 마. 스스로를 지켜야 해. 지아야. 사랑한다. 아주 많이.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 씨, 죽는 순간까지도 나만 걱정했군요. 나는 낡은 검은색 폴더폰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구식의 파란 화면이 켜졌다. 주소록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강태식 팀장이라는 이름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불바다 속 구명 튜브를 잡듯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못했다. 현석과 유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다시 아이패드 화면으로 돌아갔다. 카메라에 비친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현우가 가장 아끼던 공간. 그가 누구도 자신의 설계 도면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던 그의 서재가 이제 전쟁터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현석은 미친 듯이 책장을 뒤엎고 현우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만든 건축 모형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카메라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들려왔다. 현석은 물건을 부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일그러지고 붉게 달아올랐다. 젠장, 어디다 숨긴 거야? 장부가 어디 있냐고. USB는? 이현우 이 개자식, 죽어서까지 날 편하게 두질 않는구나. 유나는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녀는 금속자를 들고 책상 뒤편 벽을 톡톡 두드리며 음흉한 눈빛으로 말했다. 현석 씨, 진정해요. 이렇게 다 부수면 뭘 찾겠어요? 듣자 하니 건축가들은 벽에 비밀 공간 만드는 걸 좋아한다던데요. 예전에 우리 투안 씨 집에 갔을 때 기억 안 나요? 그 사람도 그림 뒤에 금고를 숨겼잖아요. 이 벽 좀 봐요. 여기 두드리면 텅 빈 소리가 나는데 안에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현석은 동작을 멈췄다. 핏발선 눈으로. 현우가 결혼기념일에 내게 선물로 그려준 풍경화가 걸린 석고보드 벽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는 손에 든 책 뭉치를 내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내 말이 맞아. 이 벽을 박살내서 뭘 숨겼는지 한번 보자. 여기 없으면 호텔로 쫓아가서 내 형수년 멱살을 잡고서라도 알아낼 거야. 그 여자가 모를 리가 없어. 망치를 높이 든 현석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석의 난폭함은 그가 이미 인간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생사가 걸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현우의 집을 더 이상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해야만 했다. 현석이 이를 악물고 망치 자루를 쥔 두 손에 힘을 주었다. 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 나는 현석의 목에 도단한 푸른 힘줄과 그의 눈에 서린 광기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문득 현우가 설치한 스마트홈 시스템에 양방향 방송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예전에 신나서 내게 자랑했었다. 나중에 당신이 부엌에 있고 내가 서재에 있을 때 전화기에 대고 말만 하면 천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거야.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 그때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웃어넘겼는데 오늘 그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앱의 오디오 설정 메뉴를 열었다. 저장된 녹음 파일 목록에는 몇 개의 연주곡 외에 경고라는 이름의 낯선 파일이 있었다. 파일 생성일은 그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우는 이것까지 준비했던 걸까? 나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힘껏 눌렀다. 옛집에서는 현석이 망치를 머리 위까지 치켜들었다가 그대로 멈칫했다. 현석아, 그만해라. 내가 보고 있다. 현우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천장 매립형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텅 빈 사방의 벽에 부딪혀 또렷하게 울리는 소리.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전의 소란을 꿰뚫고 죽음과 같은 정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현석의 손에서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하마터면 그의 발등을 찍을 뻔했다. 현석은 뒷걸음질 쳤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허공을 향해 잔뜩 커져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다. 누구야? 어떤 놈이 귀신 장난이야?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귀신이야, 귀신. 현우 아주버님 목소리. 천장 스피커에서 다시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고 마치 저승에서 내리는 심판 같았다. 네가 감히 내 집을 부수려 하느냐? 나는 죽었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서 너희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 지하를 내버려 두고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현석은 나뭇잎처럼 떨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빙빙 돌며 미친 듯이 소리의 근원을 찾았지만 현우가 석고보드 천장 안에 정교하게 숨겨둔 스피커 시스템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다. 죽음과 죄책감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난폭함을 압도했다. 현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다.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 잘못했어요. 형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명단만 되찾으려고. 사채업자들이 빚독촉을 해서 저도 막다른 길에 몰렸단 말이에요. 형은 죽었으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 시동생 부부가 스피커를 향해 절하며 애원하는 광경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미 땅속에 누워 있으면서도 악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방법을 알고 있었네요. 나는 재빨리 아이패드의 녹음 버튼을 눌러 현석의 비굴한 자백을 모두 담았다. 그냥 명단만 되찾으려고 사채업자들이 빚독촉을 해서 바로 이거다. 그가 자신의 비열한 동기를 직접 인정했다. 현석과 유나는 단 1초도 더 머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부축하며 죽기 살기로 문 밖으로 도망쳤다. 등 뒤로는 여전히 불이 켜진 집과 마치 망자의 비웃음처럼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다시 고요해진 카메라 화면을 보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싸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끝까지 갈게요.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 현석과 유나가 혼비백산하여 집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공포가 다시 밀려와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떼를 건드린 셈이었다. 현석은 두려워했지만 궁지에 몰린 자의 공포는 종종 가장 광기 어리고 통제불능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나는 최고급 호텔 방에 푹신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떨림을 막으려 애썼다. 그때 아이패드의 친구 찾기 앱에서 알림이 울리며 침묵을 깼다. 현우는 업무 관리를 위해 가족과 신뢰하는 직원들의 기기간에 위치 공유를 설정해 두었었다. 도시 지도 위에 녹색 점 하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있는 그랜드 서울 호텔을 향해서. 그 점 옆에 표시된 이름은 최민준 변호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왜 이 한밤중에? 현석이 막 우리 집에서 도망쳤고 곧바로 민준이 나타났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준은 그가 보여주던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현석의 눈과 귀이자 귀를 터주는 사람이었다. 나를 집에서 억지로 내보내던 그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의 과도한 친절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나를 이 감옥 같은 곳에 가두기 위한 서투른 연극이었을 뿐이다. 방 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목소리가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호흡을 가다듬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낮고 정중하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저 민준입니다. 주무셨나요?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호텔 로비에 와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급하게 서명하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현우 씨 재산이 동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라고 한밤중에? 그가 나를 3살짜리 아이로 아는 걸까? 이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정체를 폭로할 수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부러 기침을 하며 약하고 피곤한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님, 저 방금 수면제 2알 먹어서 정신이 너무 없어요. 손발에 힘도 없어서 펜도 못 잡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다. 계산적이고 탐색적인 침묵이었다. 이윽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강압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다. 마음이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우 씨의 평생이 걸린 일입니다. 현우 씨 회사가 압류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방으로 올라갈게요. 문만 열어서 서명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손톱이 딱딱한 플라스틱을 파고들었다. 변호사님, 제발요. 저 지금 욕실에 있어요. 정말 불편해요.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발 오늘 밤은 좀 쉬게 해주세요. 나는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민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서명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금고를 열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여전히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이 화려한 호텔 방은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간수는 바로 내 발밑에 서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달려가 아이패드에서 호텔 내부 카메라 관리 앱을 열었다. 현우는 2년 전 이 호텔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했었다. 그는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자 접근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 뒷문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화면에는 로비와 각 층의 복도 영상이 나타났다. 로비에서 민주는 내 예상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붉은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초조함과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문자를 보낸 뒤 엘리베이터 쪽을 보며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이것이 현우가 남긴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주소록에 있는 유일한 번호, 강태식 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가락을 멈췄다. 지금 전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만약 민준이나 그의 패거리가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방문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발각될 것이다. 현우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전화하라고 했다. 지금은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문자 메시지 메뉴로 들어갔다. 딱딱한 천지인 키패드 때문에 손가락이 아팠지만 나는 운명의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입력하려 애썼다. 남편의 친구라면 이해할 것이라 믿는 암호였다. SOS 2808 그랜드 서울호텔. 현우.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파란 화면 위로 편지 봉투 아이콘이 휙 날아갔다. 나는 숨죽여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가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번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나는 마지막 돌을 던졌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증거를 숨기는 것.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다. 서류 뭉치와 USB는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만약 민준이 쳐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나는 넓은 방안을 둘러보며 안전한 은신처를 찾았다. 침대 밑은 너무 뻔했다. 호텔 금고는 그들이 마스터키로 열 수 있었다. 내 시선은 욕실 입구 천장에 있는 중앙 냉난방 환풍구에 멈췄다. 헐거워 보이는 플라스틱 격자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화장대 의자를 끌어오고 그 위에 캐리어를 하나 더 쌓아 높이를 맞췄다.
나는 덜덜 떨며 올라가 금속 손톱줄로 플라스틱 고정쇠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수 없었다. 덮개가 열리자 나는 재빨리 원본 서류 뭉치와 USB를 까만 통풍관 깊숙이 밀어 넣었다. 두꺼운 먼지 뒤로 완전히 숨겼다. 덮개를 원상태로 닫은 뒤 나는 뛰어내려 서둘러 몸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나는 현우의 텅 빈 금고를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캐리어에 있던 낡은 스케치북 뭉치를 꺼내 금고 안에 쑤셔 넣었다. 마치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어지럽게 정리했다. 그리고 금고 문을 살짝 닫아 가짜 현장을 만들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호텔 직원의 정중한 노크가 아니었다. 은밀한 위협을 담은 다급하고 거친 노크였다. 형수님, 안 주무시는 거 압니다. 문 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달콤한 가식은 없었다. 그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현우 씨, 날 지켜줘요. 강 팀장님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두꺼운 나무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만약 내가 열지 않으면 민주는 경비원을 부르거나 심지어 의뢰인을 걱정하는 법률 대리인이라는 명분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으로 갔다. 일부러 안전고리를 걸어두고 밖에 사람이 겨우 보일 정도의 작은 틈만 열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넥타이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즉시 번쩍이는 구두코를 틈새로 밀어넣어 내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다. 그의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운 빛을 띠며 방안을 샅샅이 훑었다. 형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아주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문고리를 잡고 가냘프게 속삭였다.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님 너무 이상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민주는 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문을 세게 밀었다. 성인 남자의 힘에 안전고리가 팽팽해지며 끊어질 듯 삐걱거렸다. 그는 문틈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위협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문 여세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형수님은 똑똑한 분이니 지금 자기 처지를 아실 텐데요. 그 금고 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금고요? 현우 씨 금고요? 생일이란 생일은 다 넣어봤는데 안 열리던데요. 내일 열쇠 수리공 부르려고 했는데. 왜 물어보세요? 민주는 나무문 너머로 내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내 순진한 표정과 울어서 부은 눈 때문에 약간 동요하는 듯 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꿔 심리전으로 전환했다. 형수님, 전 현우 씨 친구입니다. 다 형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금고 안에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현우 씨 명예에 흠집이 가고 심지어 형수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제가 처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도와준다고? 아니면 현석이 증거를 인멸하는 걸 도와준다고? 나는 정면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민주는 약간 놀랐지만 즉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탐조등처럼 방안을 빠르게 훑었고 금고가 살짝 닫혀있는 방구석에 멈췄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도 잊은 채 금고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다. 아니 어지러운 스케치북 뭉치뿐인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실망과 의심으로 굳어졌다. 그는 종이 뭉치를 꺼내 안에 무언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려 세차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맹수 같은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이게 전부라고요? 확실히 다른 건 없습니까?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뭘 그렇게 뒤지시는 거예요? 그건 제 그림이고 우리 부부의 추억이에요.
현우 씨가 금고에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열어보니 낡은 그림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날 속였어요. 날 버리고 가버렸다고요. 내 울음소리가 밀폐된 방 안에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스케치북 뭉치를 손에 든 채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봤다. 좋아요, 형수님. 마음껏 우세요. 하지만 이 연극도 곧 끝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억지로라도 뱉어내게 만들 테니까요. 그는 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둔 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를 향해 손짓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고 3명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두에는 현석이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단정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던 시동생. 이제는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핏줄이 선팔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덩치 큰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조폭의 위험한 냄새가 풍겼다. 현석은 짙은 술 냄새와 광기 어린 절망감을 풍기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침대에 앉아있는 내게 곧장 달려들어 내 옷깃을 잡아채 들어 올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목이 졸려 숨쉬기 힘들었다. 이 쌍년, 그거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현석이 으르렁거렸다.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흉포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의 동생이 아니었다.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으려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핥히며 조여오는 압박을 풀려 애썼다. 입에서는 더듬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놔주세요. 미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기하지 마. 현석이 소리치며 나를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다. 무릎이 나무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금고 열었지? 최 변호사가 열었다고 했어. USB 어딨어? 장부는? 그거 가지고 나 협박하려고? 아니면 경찰에 넘겨서 날 죽이려고? 낯선 남자 2명은 출입구를 막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것처럼 차갑게 상황을 관망했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안경을 벗어 닦았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형수님, 그냥 내놓으세요. 현석이 지금 흥분해서 저도 못 말립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 봤자 뭐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이 중요하죠.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로 얼굴이 얼룩졌다. 나는 화장대 위에 꽃병을 재빨리 쳐다봤다. 그곳에 내가 촬영 모드로 둔 아이패드를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조화뒤로 작은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든 폭력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였다. 당신들은 강도야. 나는 억울함에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우 씨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다 같이 몰려와서 그 사람 아내를 괴롭혀? 당신들 양심도 없어? 현석이 미친 듯이 웃었다. 그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양심? 양심이 밥 먹여주냐? 네 형. 이현우는 양심이 너무 많아서 죽은 거야. 멍청해서 죽었다고. 난 그놈처럼 죽고 싶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주지. 하나 USB를 내놔. 그럼 평생 호의호식할 돈을 주지. 둘. 그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딸깍 소리를 내며 칼날을 세웠다. 그리고 내 얼굴에 바싹 갖다 댔다. 내 예쁜 얼굴을 그어버리고 내 남편 시중들러 저승으로 보내주지. 차가운 칼날이 뺨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현석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서 끝없는 잔혹함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할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일촉즉발의 순간. 나는 현우가 남긴 날 믿어라는 말을 떠올렸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끓어오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고개를 들고 현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USB를 찾는다고?
좋아, 줄게. 하지만 내 질문에 하나만 대답해. 당신이 현우 씨를 죽인 거 맞지? 현석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내 질문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른 바늘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칼날이 살짝 떨렸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 질문은 호텔 방의 정적 속으로 툭 떨어져 보이지 않지만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다. 현석은 그대로 멈춰섰다. 손에 든 칼이 희미하게 떨리며 노란 조명빛을 반사해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어냈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커다랗게 뜨여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광기를 압도하며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숨소리는 대장간의 풀무처럼 거칠고 가빠졌다. 방구석에 서 있던 민준도 안색이 변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한 걸음 나서서 제지하려 했지만 현석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내 얼굴에 바싹 다가왔다. 짙은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났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형을 죽였다고? 너 미쳤구나. 그는 심장병으로 죽었어.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고 부검에서도 확인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칼날이 여전히 목에 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남편을 잃은 고통, 짓밟힌 억울함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끈질기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비웃었다. 심장병? 맞아요. 현우 씨는 심장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심장약은 어디 있었죠? 왜 그가 쓰러졌을 때 주머니에 약병 하나 없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볕이 뜨거운 공사 현장 한가운데서 그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죠? 현석은 마치 뺨을 세게 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를 놓아주고 활짝 열린 금고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는 내 스케치북 뭉치를 모두 꺼내 한 장 한 장 찢어 방 전체에 흩뿌렸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우리가 꿈꾸던 집을 그린 그림들이 이제 악인의 발밑에서 조각나 있었다. 그는 그림을 찢으며 울부짖었다. 어딨어? USB가 어디 있냐고. 너 죽고 싶어 그렇지? 금고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내 옷이 든 캐리어를 뒤집어 엎고 화장대 위에 꽃병까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나는 조화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아이패드를 보며 숨을 죽였다. 다행히도 그것은 넘어지지 않았다.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그의 만행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었다. 현석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내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억지로 보게 했다. 그의 거센 손찌검이 내 뺨을 후려쳤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이게 같은 년. 영웅이라도 될 셈이야? 날 고발하겠다고? 똑똑히 들어도 이현우 그 자식이 죽은 건 멍청해서야. 자꾸 경찰서에 가겠다. 내 사업을 폭로하겠다고 버텼다고. 난 그냥 보증 서류에 서명만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놈이 그렇게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지. 핏빛 광기에 사로잡힌 현석의 이성은 악마에게 잠식당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가장 끔찍한 자백을 속삭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에 모처럼 박혔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그래. 그날 내가 그의 차를 막았어. 그가 가슴을 부여잡는 걸 봤고 약을 찾으려 손을 뻗는 것도 봤어. 하지만 난 그 약병을 옆에 있던 구덩이로 걷어차 버렸지. 그가 발작하며 숨이 바서가는 걸 난 그냥 서서 지켜봤어. 그가 살면 내가 죽으니까. 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놈을 따라가고 싶다면 내가 소원 들어주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었다. 내 남편, 그 선량한 남자는 극도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죽어갔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의 손에. 현석의 자백은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리채를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다른 손에 든 칼이 높이 치켜들렸다. 차가운 칼날이 천장 조명 아래 번쩍였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현우의 이름을 불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현석의 죄에 대한 증거는 남았다. 강 팀장님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그 순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리며 방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깨뜨렸다. 내 전화도 현석이나 민준의 전화도 아니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호텔 전화기였다. 요란하고 거친 소리에 현석이 움찔했다. 그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맹렬하게 울리는 전화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이 한밤중에 누가 호텔 방으로 전화를 한단 말인가? 프런트? 아니면 방구석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현석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석아, 밤 12시야. 받지 마. 하지만 전화벨은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끈질기게 울려 퍼졌다. 현석은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잠시 망설이더니 수화기를 들어 거칠게 귀에 댔다. 여보세요, 어떤 놈이야? 나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만 현석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수화기를 놓쳤다. 수화기는 꼬인 줄에 매달려 바닥에서 흔들렸다. 그는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죽었잖아. 현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민준이 달려와 현석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누가 전화했어? 현석은 전화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만 달싹였다. 형 목소리였어. 그가 말했어. 현석아, 내 시간은 끝났다.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민준의 휴대폰도 울렸다. 그가 서둘러 전화를 받더니 그의 안색도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소리쳤다. 제기랄, 함정이야. 로비 CCTV에 경찰차가 도착했대. 도망쳐. 현석아, 빨리.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 씨,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군요. 알고 보니 내가 숨겨둔 USB 안에 현우는 자동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가 죽은 지 7일이 지나도록 내게서 비활성화 암호를 입력받지 못하면 모든 증거가 담긴 이메일이 강태식 팀장과 검찰청의 공용 메일함으로 바로 전송되도록 거기에 내가 조금 전에 보낸 SOS 문자까지 더해져 하늘의 그물은 이미 펼쳐진 것이었다. 현석과 민준, 그리고 2명의 조폭은 끓는 물을 뒤집어 쓴 생쥐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을 열자마자 로비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28층 복도를 따라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멈춰.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무기 내려놔.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가 악인들의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다.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나를 지킬 수 없었지만 그의 지혜와 사랑은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 악을 가두고 그의 작은 아내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었다. 2808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혼란스럽지만 위압적인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쳐 현석과 민준, 그리고 2명의 낯선 남자를 제압했다. 현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형수를 위협하던 자의 관기를 끝냈다. 현석은 바닥에 엎드려져 두꺼운 카펫에 얼굴이 눌렸다. 그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나를 쏘아봤지만 무력했다. 민주는 변호사의 위엄을 완전히 잃고 움츠러들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해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지러운 방안을 훑어보다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게 시선을 멈췄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자신의 제복 상의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며 낮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아 씨, 맞으시죠? 저는 현우 친구 강태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나는 강 팀장님을 올려다보았다.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안전하다는 느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오래전부터 팀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 프레임을 잡고 겨우 일어섰다. 다리는 마비된 듯 했지만 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나는 천장에 환풍구를 가리켰다. 팀장님, 증거가... 현우 씨가 남긴 모든 원본 서류와 USB를 저 위에 숨겼어요. 그리고 저 아이패드도요. 나는 조용히 녹화 중인 아이패드가 놓인 화장대를 가리켰다. 저것이 현석의 자백을 모두 녹화했어요. 그가 제 남편을 해쳤다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현석이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 쌍년, 날 함정에 빠뜨려? 감히 날 몰래 녹화해? 하지만 한 경찰관이 그를 단단히 제압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해.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강 팀장님은 부하에게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조심스럽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다. 그는 포장을 열고 위조된 계약서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에는 분노가 서렸다. 그는 현석과 민준을 돌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석, 최민준, 당신들을 사기 및 재산 편취, 불법 감금,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살인 혐의라는 말에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와 현석에게 내려질 판결은 기나긴 징역형이라는 것을. 나는 끌려가는 현석의 모습을 보았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흉포함 대신 경악만이 남아있었다. 아마 그는 이 순간까지도 그림이나 그리고 밥이나 하던 연약한 형수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덫을 놓아 자신을 잡았는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가 죽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휘하는 힘이 그 어떤 세력보다 무섭다는 것을. 호텔 방은 서서히 비워지고 생사를 건 사투의 흔적만이 남았다. 나는 통유리창 옆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비는 그쳤고 밤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현우 씨. 보고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데요.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밤의 경찰서는 여전히 불이 밝았고 분위기는 엄숙하고 차가웠다. 낡은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압박감 가득한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조사실에서 강태식 팀장님과 마주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내가 제출한 서류 뭉치와 USB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가 방금 따라준 따뜻한 물컵이 있었다. 물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졌지만 내 영혼의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지아씨, 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강 팀장님이 마치 친오빠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용감했어요. 오늘 밤 지아씨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아씨의 목숨이 아주 위험했을 거예요. 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바싹 마른 목이 조금 진정되었다. 나는 현우가 떠난 그 운명의 날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이한 유언장,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았을 때의 의심,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호텔 방에서 생사를 건 대치를 벌인 순간까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뒤로 갈수록 논리정연해졌다. 나는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 말이 악인들에게 내려질 판결을 만드는 벽돌 하나하나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석의 자백 녹음 부분에 이르자 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 녹음 파일은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현우 씨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마지막 조각이죠. 그런데 지아 씨, 이 사기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저었다. 현석이 유령 펀드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심각성은 상상하지 못했다. 강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열어 길게 나열된 이름들을 가리켰다. 이건 몇십억 원 수준이 아닙니다, 지아 씨. 현석과 민주는 공모하여
현우 씨의 신뢰도 높은 회사를 명의로 내세워 5천억 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은퇴한 노인들이나 평생 모은 쌈짓돈, 땅 판 돈으로 노후를 보내려던 시골분들이에요. 그들은 현석의 형이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5천억 원. 그 거대한 숫자에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가슴이 저려왔다. 그렇다면 현우는 얼마나 끔찍한 압박감을 견뎌냈을까. 그는 홀로 친동생과 맞서고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의 보호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 살면서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투정만 부렸던 것이다. 현우 씨는 이 사실을 4개월 전에 알게 됐습니다. 강 팀장님이 애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동생을 감싸주는 대신 남몰래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현석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지만 현석은 이미 도박과 사채 빚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달 15일에 모든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회사가 파산하고 명예를 모두 잃더라도 이 사태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눈물이 나무 책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 작은 방 안에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 씨,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고독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알면 걱정할까봐, 사채업자들이 나를 해칠까봐. 그는 남몰래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는 소리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지아 씨. 강 팀장님이 내게 휴지를 건넸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지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로 흠뻑 젖은 휴지를 꽉 쥐었다.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내 남편은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올바른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는 그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그의 남은 길을 대신 걸어갈 것이다. 경찰서 창밖에 밤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야 가장 격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 팀장님은 내 앞에 추가 진술서 한 부를 놓았다. 그의 얼굴은 침통했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이 잔인한 글자들을 읽게 하고 싶지 않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 처음에는 당신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세부 사항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석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타자체 글자들이 그 운명의 오후를 재현하고 있었다. 그날 철근과 콘크리트가 어지럽게 널린 공사 현장에서 현석은 현우의 차를 막아섰다. 그는 재산 양도 및 채무 보증 서류 뭉치를 가져와 사채업자의 급전을 막기 위해 당장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 형제는 39도에 달하는 폭염 아래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다. 원래 심장병 병력이 있던 현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혹독한 날씨 때문에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다. 진술서에서 현석은 현우가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머니에서 늘 내가 챙겨주던 상비약인 심장약을 꺼내려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석은 형을 부축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현우의 손을 뿌리쳐 약병을 땅에 떨어뜨렸고 약병은 옆에 있던 깊은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강 팀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현석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그는 현우 형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형이 15분 동안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다 완전히 숨이 찼을 때까지 그냥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야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진술서를 내려놓았다. 누군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게 쓴맛만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토해냈다. 현우 씨, 얼마나 아팠어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친동생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심장은 멈추기 전에 이미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그는 병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현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보이던 현우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현석이 걔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내가 돌봐줘야지. 그는 평생 그를 돌봐주었다. 먹고 입는 것부터 일자리까지. 그리고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단 말인가. 적나라한 진실은 이 세상에는 송곳니 없는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은 가족의 탈을 쓰고 사랑을 이용해 우리를 죽인다. 강 팀장님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생수한 병을 건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침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내 눈빛은 변해 있었다. 고통은 증오와 혐오로 변했다.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시는 익숙한 소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어젯밤의 끔찍한 기억이 담긴 그랜드 서울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결국 내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옛 아파트로 향했다. 현우가 7일 동안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집. 이제 현석과 민준이 체포되었으니 위험은 사라졌다. 나는 그에게 향한 자루를 피우고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내 무거운 발걸음에 맞춰 센서 등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유나였다. 그녀는 어젯밤 카메라 속에 사납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검게 변했으며 명품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유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내게 달려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울었다. 형님, 제발요. 현석 씨 좀 살려주세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형님. 유나의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져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여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남편을 따라 우리 집을 뒤지고 나를 멍청한 년이라고 비웃고 현석에게 현우의 물건을 부수라고 부추겼다. 이제 자기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동정심을 구걸하기 위해 불쌍한 아내이자 동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거 나요. 나는 갈라졌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나는 손을 놓지 않고 더 크게 울었다. 눈물 콧물이 내 바지에도 묻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희 부부가 잘못한 거 알아요. 현석 씨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형님 조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이제 5살이고 둘째는 3살이에요. 아직 너무 어리다고요. 현석 씨가 감옥에 가면 저희 모자는 어떻게 살아요? 형님도 여자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될 거잖아요. 제발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또 자식 타령, 또 핏줄 타령.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현석이 현우의 약병을 구덩이로 걷어찰 때 그는 핏줄을 생각했을까? 그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내가 자기 아이들의 큰엄마라는 것을 생각했을까? 현우는 죽었다. 현우의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누가 현우를 동정하고 누가 나를 동정해줄까? 나는 다리를 빼려 했지만 유나가 너무 꽉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다. 형님, 현우 아주버님은 마음이 약한 분이셨어요. 살아계셨더라도 동생이 감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제발 가명 탄원서라도 써주세요. 제가 모든 걸 돌려놓을게요. 집 팔아서 회사에 보상할게요. 제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몰아붙인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날 몰아붙인다고요? 당신들 부부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았잖아요. 그 악어의 눈물 몇 방울로 당신들 죄를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고 호기심 어린 눈들이 밖을 엿보았다. 나는 내 고통이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몸을 숙여 유나의 손가락을 하나씩 내 다리에서 떼어냈다. 느리지만 단호한 행동이었다.
내 차가움에 유나는 놀란 듯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되섰다. 그녀는 예전에 온순하고 유약했던 형수가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김지아였다. 폭풍우를 겪고 더 이상 거짓 눈물을 믿지 않는 여자였다. 내 손에 밀려난 유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듯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그녀 눈에 나는 늘 순하고 만만한 그저 네네 하고 대답만 하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잊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하물며 당신들은 내 세상 전부를 빼앗아 갔다. 형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애원에서 희미한 책망으로 어조가 바뀌었다.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석 씨는 형님 남편의 친동생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형님이 얻는 게 뭐예요? 온 동네에 형제간의 비극이라고 웃음거리가 되려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카메라에서 추출한 동영상을 틀었다. 유나가 내 옷장을 뒤집어 엎으며 나를 멍청한 년이라고 욕하고 현석에게 벽을 부수라고 부추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유나가 자신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보도록 화면을 그녀 얼굴에 바싹 들이댔다. 이거 봐요. 똑똑히 보라고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늘처럼 날아갔다. 내 속옷을 뒤질 때, 내 보석을 챙길 때 당신은 혈육의 정이라는 걸 생각했나요? 남편을 부추겨 그 오빠의 영정사진을 부수고 재물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세상의 비웃음이 두렵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내게 도덕을 논하는 거예요? 유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 불타는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동영상은 그들 부부의 비열함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똑바로 서서 경멸 어린 눈으로 유나를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요. 나는 고소 취하도 가명 탄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이 공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당신 남편은 살인자이니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기꾼이니 감옥에 가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에요. 자기 변호나 할 변호사나 찾아봐요. 여기서 악어의 눈물 연기 그만하고. 유나는 분한 듯 일어나 내게 덤벼들려다 멈칫했다. 아마도 지금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단호함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으로 변했다. 좋아요, 잘났네요 정말. 시동생 감옥에 쳐넣은 과부라는 이름표 달고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봅시다.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분노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방금 전의 분노로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몸을 돌려 열쇠를 꽂고 내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어젯밤처럼 여전히 어수선했다.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것이다. 그들이 남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나는 재단으로 다가가 현우에게 향 3개를 피웠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에 희미한 형상을 그렸다. 나는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쫓아냈어요. 이제 아무도 날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유명 건축가가 친동생에게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살해당한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형제간의 비극과 탐욕, 가족 윤리의 붕괴를 파헤치는 분석 기사들이 소셜미디어를 도배했다. 현우, 현석, 그리고 내 사진까지 편집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떤 이들은 나를 동정하며 강인한 아내라 불렀지만 악의적인 댓글과 음모론도 적지 않았다. 나 역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어서 시동생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낯선 사람, 기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먼 친척들의 안부 문자가 쏟아져 결국 전원을 꺼야 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 댓글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깥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잔인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고통을 맛있는 먹잇감처럼 물어뜯으며 즐기고 있었다. 나는 추억과 악몽이 뒤섞인 그 최고급 오피스텔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론의 폭풍을 피하고 나 자신을 치유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그 수천억 원대 사건의 과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새로운 방은 겨우 30제곱미터 남짓했고 벽은 하얀 페인트로 단출하게 칠해져 있었다.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내가 가져온 그림 도구 세트가 전부였다. 이 좁고 불편한 공간이 오히려 내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약해져도 괜찮았고, 울어도 괜찮았고, 내 고통에 솔직해져도 괜찮았다. 한 달 내내 나는 거의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외부 세계와의 연락을 끊고 오직 강 팀장님과만 연락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남는 시간에는 그림에 몰두했다. 나는 미친 듯이 그렸다. 그것이 마음속의 울분을 토해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밝은 풍경이나 행복한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내 그림은 이제 어두운 색조를 띠었다. 검은색, 회색, 붉은색이 격렬하게 뒤섞였다. 나는 악몽을 그렸고 현석의 탐욕스러운 눈을 그렸고 민준의 냉담함을 그렸고 눈물을 감추려 돌아섰던 현우의 외로운 뒷모습을 그렸다. 그림 한 점이 완성될 때마다 나는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그림들을 하얀 벽에 가득 걸어 작은 방을 고통의 전시회장으로 만들었다. 밤이면 나는 그 그림들 사이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폭풍은 언제쯤 그칠까? 나는 언제쯤 희망의 푸른색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답은 없었지만 나는 내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붓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현우는 그림은 당신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야 라고 말했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초라한 방의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난 심장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었다. 느리지만 끈기 있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강 팀장님에게서 급히 경찰서로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면서도 긴박했다. 중요한 매듭이 곧 풀릴 것을 예고했다. 나는 서둘러 우비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기술분석실에서 강 팀장님과 2명의 젊은 동료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극도로 복잡한 음성 인식 기술로 암호화된 USB 데이터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가 표시되어 있었다. 강 팀장님은 화면의 붉은 자물쇠 아이콘을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다. 지아씨, 이것이 현우씨가 수집한 현석의 검은 자금 장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뇌물을 받고 회사의 비리를 눈감아준 공무원과 협력업체 명단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씨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잠금 해제 명령어는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우는 언제나 신중했고 언제나 그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게 맡겼다. 강 팀장님은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가 현우 씨의 예전 녹음 파일로 목소리를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지아 씨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현우 씨가 특별히 하던 말이나 두 분만 아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는지 기억해보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현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현우는 장난기가 많았고 닭살 돋는 말을 자주 했다. 내가 삐졌을 때마다 그가 하던 농담을 말해보았다. 아내는 하늘이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붉은 불이 무심하게 깜빡였다. 기념일, 집에서 부르던 애칭도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관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밤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때 그는 평범한 사랑의 속삭임인 줄 알았던 한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회한 가득한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흐느낌에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같이 늙어가자. 딸깍. 컴퓨터 화면이 번쩍였다.
붉은 자물쇠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며 열렸다. 분석실 전체가 경악하며 환호했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다. 가장 어두운 비밀을 여는 암호가. 그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가장 소박한 꿈이었다니. 그 폴더 안에는 현석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날짜, 금액, 수령인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된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다. 현우는 우리의 미완의 약속으로 죄악을 단단히 잠가두고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열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기 및 재산 편취, 그리고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은 돈을 잃은 떨리는 노인들부터 특종을 기다리는 기자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현석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깡마르고 눈은 채랬지만 여전히 완고한 빛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현석의 변호사는 교활한 논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이미 죽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이현석은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불법 자금 조달 계획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바로 그의 친형이자 회사 대표였던 고구 이현우 씨입니다. 이현우 씨는 사망하여 대질 신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죄를 제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의심의 눈초리가 내가 품에 안고 있는 현우의 영정사진으로 쏠렸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죽어서까지 그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악인의 죄를 덮기 위해 올바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재판부의 증인이자 권리 의무 관계인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다. 나는 일어나 상복을 고쳐 입고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다. 내 다리는 더 이상 처음 비보를 들었을 때처럼 떨리지 않았다. 바람 앞에 소나무처럼 굳건했다. 나는 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그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증거는 말을 할 줄 압니다. 만약 제 남편이 주범이었다면 왜 그는 4개월 동안 남몰래 증거를 수집했겠습니까? 만약 그가 탐욕스러웠다면 왜 그의 개인 계좌에는 단 한 푼의 더러운 돈도 없고 횡령한 모든 돈이 현석과 그의 연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겠습니까? 나는 현우가 직접 쓴 조사 일지와 현석이 형의 심장약을 걷어찼다고 자백하는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스피커를 통해 현석의 떨리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내가 그 약병을 걷어찼어. 그가 살면 내가 죽으니까.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석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그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져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이 잔혹함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법원의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지치지만 희망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일어서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모두가 숨죽여 정의의 심판을 기다렸다. 피고인 이현석은 주범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특별히 큰 금액의 재산을 편취하여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친형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단호하게 울리며 어두웠던 비극의 한 장을 마감했다. 현석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두 명의 교도관에게 부축을 받아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민주는 적극적인 공범 역할과 직권남용으로 징역 20년을, 윤아는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죄 수익을 은닉,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억울함을 푼 시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텅 빈 기분을 느꼈다. 나는 호송차로 끌려가는 현석을 보았다. 그의 텅 빈 눈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이 승리는 남편의 목숨과 한때 화목했던 한 가족의 파멸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나는 법원을 나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바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현우 씨, 보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은 죗값을 치렀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네요. 나는 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사람들 사이를 묵묵히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승자가 된 기분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 고통은 그 어떤 판결로도 치유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행복한 보금자리이자 어두운 음모의 현장이었던 최고급 오피스텔을 팔기로 결심했다. 사건 이전에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임이 증명되어 압류는 풀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 집안 구석구석, 벽 하나하나에 현우의 그림자와 함께 탐욕스러운 자들의 난폭한 침입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과거를 닫고 싶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집은 금방 팔렸다. 젊은 신혼부부가 구매자였다. 그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마음에 들어 했고 이전 주인이 막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다. 집한 돈을 손에 쥐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내게 이 돈은 눈물로 얼룩진 것이었다. 나는 일부는 앞으로의 생활비로 떼어두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석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못한 가장 가난했던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을 안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나를 미쳤다고 했다. 너 바보냐? 그 돈은 너희 부부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죄는 지은 사람이 받는 거지. 네가 왜 그 천하의 나쁜 놈 빚을 대신 갚아줘? 나는 그저 슬프게 웃으며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석 때문이 아니라 현우 때문이었다. 현우가 그의 명성을 믿고 돈을 잃은 노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한다. 그는 내가 그들을 속인 건 아니지만 그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어. 라고 말했었다. 이제 그가 없으니 내가 대신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 그의 영혼이 원한의 먼지 한 톨 없이 평안하기를 바랐다. 옛집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마지막 먼지 입자들을 바람에 실려 보내고 현우가 퇴근 후 늘 열쇠를 두던 주방 식탁 위에 열쇠를 다시 놓았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짧았던 행복한 날들도 극심했던 고통도 모두 안녕.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나는 아직 안개가 자욱한 가을 아침에 도시를 떠났다. 내 짐은 낡은 배낭에 든 옷 몇 벌, 익숙한 그림 도구, 그리고 벨벳 천에 소중히 싼 현우의 작은 영정 사진이 전부였다. 나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짜지도 않았다. 나는 장거리 버스와 한적한 시골을 천천히 지나는 완행 열차를 타고 살아생전 현우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땅으로 운명이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사람이 드문 동해의 한 해변이었다. 화려한 리조트나 시끄러운 음악 없이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곳. 현우는 나중에 늙으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지어줄게. 아침엔 내가 낚시하고 당신은 집에서 그림 그리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자고 말했었다. 지금도 바다는 푸르고 파도는 바위에 부딪혔지만 홀로 걷는 것은 나뿐이었다. 나는 바위 끝에 앉아 캔버스를 펼쳤다. 나는 바다를 그리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서 있는 현우를 그렸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햇살 아래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모습. 짭짤한 바닷바람이 헝클어진 머리를 날렸다. 얼굴에 닿는 짠맛이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낯선 길가의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매 끼니마다 현우가 반찬을 집어주고 회사 이야기를 하고 내가 끓인 국이 조금 싱겁다고 투덜대면서도 바닥까지 다 비웠다. 이제 내 앞에는 텅 빈 의자와 차가운 식기뿐이었다. 한 번은 전주의 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안쓰럽게 나를 보며 물었다. 혼자 여행 왔나 봐? 왜 그리 슬퍼 보여? 실연당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내 뚝배기에 큼직한 고기 한 점을 더 넣어주며 말했다. 그럼 많이 먹고 계속 갈 힘을 내야지.
게스트하우스나 허름한 민박에서 잠드는 낯선 밤이면 외로움이 가장 격렬하게 밀려왔다. 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공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다. 나는 종종 현우의 사진을 꺼내 옆 베개에 놓고 오늘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보았는지 속삭였다. 현우 씨, 오늘 나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어. 꼭 옛날 내 그림 속 풍경 같더라. 나는 그가 여전히 내 말을 듣고 있고 아내의 나약함을 너그럽게 웃어주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치유의 여정은 고통을 즉시 잊게 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물어가는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았다. 따갑고 피가 나지만 살이 다시 돋아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나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논을 지나고 푸른 녹차밭을 지났다. 지나는 곳마다 향을 피우고 무거운 마음을 바람에 실어보냈다. 나는 현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풀과 나무, 구름과 하늘, 그리고 내 그림의 모든 획 속에 녹아 있었다. 상실의 고통은 서서히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더 이상 처음처럼 가슴을 후벼 파지 않았다. 나는 길가에서 만난 낯선 아이에게 웃어 보일 줄 알게 되었고, 늦게 핀 들꽃 한 송이에 감동할 줄 알게 되었고,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못다한 삶의 목까지 찬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개월의 방랑 끝에 나는 늦겨울의 어느 날 도시로 돌아왔다. 서울은 건조한 햇살과 설날을 준비하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나를 맞았다. 붐비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얽히고 설킨 차들을 보니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예전과 달라졌다. 남편의 그늘 뒤에 숨어 지내던 약한 김지아는 고독한 밤과 거친 길 위에서 단련되었다. 나는 시내 근처에 작은 방을 임시로 얻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의 권유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우의 낡은 수첩들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었다. 내가 소중히 보관해온 그의 유품 더미 속에는 모서리가 다른 갈색 가죽 커버의 수첩이 있었다. 안에는 파란 잉크로 된 스케치와 메모가 빼곡했다. 그것은 새싹 프로젝트였다. 현우가 젊은 시절 내내 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미처 실현하지 못했던 꿈. 그는 자폐 아동이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이 색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치유적 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현우는 희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내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미술 선생님이 되고 나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돌아온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거야. 그때 나는 그가 현실을 낭만화한다며 돈이 어디 있냐며 웃어넘겼다. 이제 수첩을 손에 들고 계단 하나, 햇빛을 받는 창문 하나까지 세심하게 그린 그의 스케치를 보니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벽돌과 돌로 그것을 지을 수 없지만 내게는 이 손이 남아 있었다. 나는 색채와 사랑으로 그것을 지을 것이다. 집한 돈과 남은 예금을 계산해 보니 첫 1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장소를 찾기 위해 도시의 골목골목을 헤매기 시작했다. 나는 차갑고 영혼 없는 유리 건물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영혼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햇빛과 바람이 있는 곳,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다. 중개인은 나를 수십 군데 데려갔다. 너무 시끄럽거나 습하거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쌌다.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아 마른 빵을 씹으며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한 적도 있었다. 과부가 된 한 여자가 이 도시 한복판에서 홀로 그 거대한 꿈을 짊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책상에 몰두하던 현우의 모습,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의 눈빛, 그리고 선량함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짊어졌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과 내게 남긴 유일한 정신적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하늘 어디에선가 여전히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늦은 오후 종로의 고목들이 우거진 작은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기회는 찾아왔다. 골목 끝에는 2층짜리 낡은 일본식 가옥이 있었다. 노란 회벽은 벗겨져 붉은 벽돌이 드러났고
담쟁이 덩굴이 화려한 무늬의 철제 난간을 뒤덮고 있었다. 2층에는 사람이 살았지만 1층은 비어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녹슨 철문에는 1층 임대라고 서툰 글씨로 쓴 팻말이 빗둘게 걸려 있었다.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저녁 햇살이 목련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낡은 타일 바닥 위에 춤추는 빛의 점들을 만들었다. 공간은 큰 길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고요했다. 나는 눈을 감고 은은한 목련 향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우라면 분명히 이곳을 좋아했을 것이다. 나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보증금을 내고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냈다. 집주인은 은퇴한 노교사였다. 처음에는 홀로 와서 문제아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연다는 나를 걱정스럽게 보았다. 하지만 내가 현우에 대해, 남편의 미완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내가 아끼는 집이니 망가뜨리지만 말아요.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셈치고 싸게 줄게. 나는 개조 작업에 착수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을 다 할 수 없었다. 동네에 나이든 인부 2명을 고용해 갈라진 벽을 다시 미장하고 나머지 페인트 칠과 장식은 내 손으로 직접 했다. 나는 벽을 새 것처럼 칠하지 않았다. 시간의 흔적이 묻은 색감을 그대로 두고 풀과 나무, 귀여운 새 그림을 그려 포인트를 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병원이나 학교의 무균실 같은 깨끗함에 압도되지 않고 친근함을 느끼길 바랐다. 주 교실 구석에는 특별한 물건을 두었다. 그 가슴 아픈 사건의 증인이었던 현우가 내게 유일하게 가져가라고 허락했던 그 작은 금고. 나는 그것을 팔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끙끙거리며 차가운 회색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 위에 7빛깔 무지개를 선명하게 칠했다. 이제 그것은 어두운 비밀이나 돈을 담는 용도가 아니었다. 나는 금고 문을 활짝 열어 그 안에 물감통, 다양한 크기의 붓,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담긴 편지들을 넣어두었다. 이별과 상실의 상징이었던 금고는 이제 희망을 간직한 마법 상자로 다시 태어났다. 새싹 미술 공방 개업일에는 화려한 축하 화환도, 시끄러운 스피커도 없었다. 오직 나와 집주인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온 첫 3명의 자폐 아동뿐이었다. 나는 물감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다. 말을 못하는 한 남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노란색 물감통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다. 방 한쪽 구석, 소박한 나무 선반 위에는 푸른 새싹 화분 옆에 현우의 영정사진이 정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공방이 운영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자폐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과거의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주말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바로 강태식 팀장님이었다. 처음에는 사건 이후 내 생활을 묻는 지인으로서 들렀다. 현관등이 나가서 내가 쩔쩔매는 것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순식간에 갈아주었다. 마당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차 트렁크에서 연장통을 꺼내 고쳐주었다. 그는 그런 일들을 꾸밈 없이, 스스럼 없이 마치 집안의 오빠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었다. 나중에는 6살쯤 된 얼굴은 지저분하지만 크고 까만 눈을 가진 여자아이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여동생 딸인 나나였다. 아이의 엄마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재혼했다. 아이는 말이 없고 내성적으로 변해 외삼촌인 강 팀장님과 살고 있었다. 강 팀장님은 머리를 긁적였다. 범죄자를 잡는 강인한 남자의 얼굴에 낯선 어색함이 서렸다. 지아 씨, 이 아이 그림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통말을 안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나나를 맞았다. 아이는 붓을 들고 종이에 강렬한 붉은색 선을 그은 뒤 나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 주말이면 두 외삼촌과 조카는 어김없이 공방에 나타났다. 나나가 색깔과 씨름하는 동안 강 팀장님은 마당의 돌의자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거나 신문을 읽었다. 가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오후, 나는 연잎차를 우려 그에게 대접했다.
우리는 잼마루에 앉아 나뭇가지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였다. 그는 어려운 사건 이야기, 조카를 키우는 중년 남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현우에 대해 옛날에 기쁘고 슬펐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 그 친구, 정말 운이 좋았어. 강 팀장님이 문득 먼 곳을 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아내가 있었으니 가는 길도 편했을 거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손안에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저도 그 사람이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그의 사랑이 없었다면 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나와 강 팀장님 사이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싹댄다. 열정적인 남녀의 사랑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 마음속에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성숙한 영혼의 공감이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내 마음속 현우의 자리를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든든함과 안전함, 약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발견했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았다. 우리는 마치 폭풍 속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 같았다.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비바람을 막아주며 함께 햇빛을 향해 자라나는 현우의 첫 제삿날은 부슬비가 내렸다. 늘 덥던 서울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졌다. 마치 하늘도 남겨진 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새싹 미술 공방에서 나는 현우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다. 생선찌개,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고구마 줄기나물. 강 팀장님과 나나가 일찍 와서 제단을 닦고 싱싱한 흰 국화 한 다발을 꽂는 것을 도와주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따뜻한 음식 냄새와 어우러져 신성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현우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 같았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복을 하려 할 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정중하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김지아 씨 댁이 맞습니까? 나는 놀라서 일어나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맞는데요.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남자는 자신을 시내의 한 유명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붉은 벨벳 주머니에 쌓인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내게 정중히 건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 1년 전 당신의 남편인 이현우 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한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지만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그의 첫 제삿날에 맞춰 당신에게 직접 전달하라고요.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현우가 또 내게 무언가를 숨겼단 말인가? 나는 1년 전에 그 금고가 마지막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강 팀장님과 나나도 수저를 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벨벳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다. 안에는 붉은 표지의 수첩이 있었고 겉에는 금박으로 등기 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내용을 펼쳤다. 소유자 이름, 김지아. 재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재산 종류, 단독주택 및 대지.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소나무 숲 언덕에 자리한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넓은 정원이 딸린 곳. 현우가 병고가 생기기 2년 전부터 남몰래 할부로 사들인 곳이었다. 공증인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현우 씨는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고통을 극복했을 때 이것을 전해주라고요. 너무 일찍 주면 당신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마음이 아파 그곳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당신이 돌아갈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알고 보니 현우는 일에 몰두하던 그 시절, 내가 출장인 줄 알았던 그 여행길에 남몰래 제주도를 오가며 벽돌 하나, 나무 기둥 하나를 직접 골라 우리 부부의 꿈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단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건조한 법률 서류들 사이에 현우가 가장 좋아했던 하늘색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 위에는 그의 익숙한 필체로 사랑하는 내 아내 지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강 팀장님과 공증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방에서 가장 조용한 목련나무 아래 돌의자로 편지를 들고 갔다. 나는 이 순간을 오직 그와 나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라 그가 책상에 몰두하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지아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약속을 어기고 말았구나. 늙어서 네 손을 잡고 제주도 해변을 산책할 수 없게 되었어. 미안하다. 인생이란 본래 무상하고 요즘 내일의 풍파가 너무 많아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기댈 수 있는 안식처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언덕 위의 이 목조 주택, 나는 현우와 지아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어. 문 앞에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 울타리를 심어두었지. 나는 우리가 매일 아침 소나무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깨고 네가 커피를 내리면 나는 신문을 읽고 그러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꿈을 꿨어. 이제 내가 떠났으니 그 집은 너에게 맡긴다. 돈이 필요하면 팔아도 되고 휴양지로 남겨둬도 좋아. 하지만 이 도시가 너무 널 지치게 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렴. 울지 마, 내 바보 같은 아가씨. 나는 멀리 가지 않았어. 나는 제주의 바람이 되고 소나무 언덕의 아침 이슬이 되어 매일 너를 안아줄게. 나를 대신해서 가장 평화롭고 찬란한 날들을 살아줘.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널 사랑한다. 내 남편, 현우가. 나는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장례식 날에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그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 같았다. 그는 너무나 세심하고 마음 아프게 자신의 떠남을 준비했다. 그는 내가 과거의 악몽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꽃으로 가득한 길을 미리 닦아두었던 것이다. 강 팀장님이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위로하는 대신 조용히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마 그는 지금 내가 현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 죽음으로 갈라진 두 영혼의 신성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하얀 목련 꽃잎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마치 현우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다. 울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눈물을 닦고 서서히 맑아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의 마음에 보답해야 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유산이었고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증표였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가기로 한 결정은 충동적인 도피가 아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내린 성숙한 선택이었다. 이 도시는 내게 너무나 많은 추억을 주었다. 지극한 행복과 극심한 고통 모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속한 곳이 아니었다. 새싹 미술 공방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나는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나와 같은 교육 철학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멀리서 조언자 역할만 하고 가끔 그림을 보내 판매 수익금으로 수업 유지를 도울 생각이었다. 짐을 싸는 날. 작았던 원룸이 텅 비어 보였다. 나는 우울했던 시절에 그린 어두운 그림들을 상자에 담아 단단히 봉하고 심리연구센터에 기증하기로 했다. 어두웠던 삶의 한 장을 닫는 셈이었다. 이번에 가져가는 짐도 여전히 낡은 배낭뿐이었다. 현우의 영정사진, 추억이 가득한 아이패드, 그리고 정원에서 막 옮겨 심은 작은 수국 화분 하나가 추가되었다. 강 팀장님이 나를 배웅하러 왔다. 그는 낡은 차에 나와 단출한 짐을 싣고 터미널로 향했다. 가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조용한 엔진 소리와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터미널 앞에 차가 멈추자 강 팀장님은 내 배낭을 들어주며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건강 잘 챙겨요. 거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우리 팀원들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눈앞에 강인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서둘러 억눌러야 했던 약간의 아쉬움과 애정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나의 결정을, 나의 과거를 존중해 주었고
나는 그 점이 고마웠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팀장님.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팀장님도 잘 지내세요. 시간 나면 나나 데리고 놀러 오세요. 아이에게 멋진 소나무 숲 그림을 선물할게요. 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거기 가서 현우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그 친구도 당신이 평화를 찾은 걸 보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고 등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층 빌딩과 시끄러운 거리를 뒤로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앞에는 길게 뻗은 고속도로와 나를 부르는 푸른 소나무 숲이 있었다. 나는 있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현우와 함께 같이 늙어가자는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한 점의 슬픔도 없이 하늘의 구름처럼 가벼웠다. 제주는 이른 아침에 달콤한 냉기로 나를 맞았다. 현우의 목조 주택은 시끄러운 관광 중심지와는 떨어진 언덕 중턱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끼 낀 기와 지붕과 넓은 쳇마루가 있는 그가 편지에서 묘사한 그대로의 소박한 집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은한 소나무 향이 비온 뒤에 흙냄새와 섞여 이상하리만치 친숙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마치 내가 전생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서의 내 삶은 조용한 연주곡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소나무 꼭대기에 안개가 걸려 있을 때 일어나 따뜻한 차를 우리고 뗏마루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수국 울타리를 다시 심고 푸른 채소와 오래된 장미 몇 그루를 심었다. 오후에는 계곡 아래에 사는 소수 민족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새싹 공방의 작은 천사들처럼 붓을 잡았을 때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내 그림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그렸고 아이들의 웃음을 그렸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그렸다. 나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았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경쟁 없이 자유롭게 살기에 충분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나는 마당의 나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안개 속 소나무 숲을 그리다만 이젤이 놓여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정원에 쏟아져 푸른 수국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음미하며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꼈다. 고원의 바람이 불어와 끝나지 않는 사랑 노래처럼 소나무 소리를 실어 날랐다. 나는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았다. 내가 매일 아침 현우의 습관대로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을 놓아두는 곳. 나는 바람에 대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보고 있어요, 현우 씨?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1살 더 먹어서 이제 흰머리도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주 평화로워요. 나는 현우가 언제나 이곳에 있음을 안다. 그는 바람 속에 햇살 속에 나의 모든 숨결 속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제주의 땅과 하늘에 녹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일 살아 숨쉬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니까. 해가 높이 떠올라 마지막 안개를 걷어내자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날을 맞았다. 과거는 닫혔고 고통은 멀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와 영원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평온한 날들 뿐이었다. 돈은 실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잔혹하게 시험할 수 있지만 결코 영혼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관용과 원한을 내려놓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의 안식처를 찾게 해주는 유일한 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강인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은 반드시 다시 맑아질 테니까요.